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67페이지 3번에 별도 합산 대상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 우리 분리대상 토지 007%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빵 2% 공장 등 봤고요. 그다음에 4% 고일 분리대상 토지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를 다 봤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해드리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복습해드리면 우리 분리대상 토지에서 007% 저일분리대상 토지에서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에서 농지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와 법인 및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로 나눠져요. 그럴 때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보라고요? 위치요. 그러면 제가 읊어볼 테니까 있을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 이렇게 판단해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개인 소유 자격 농지가 군, 읍면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형의 토지로 가세요? 분리. 시지역에, 특별시광시 시지역에 도시지역 밖에 있는 개인 소유 자격농지 분리.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는 개인 소유 자격농지 분리.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개인 소유 자격농지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종합이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소유하는 자격농지인데 과세기준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뭐가 돼? 종합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 원칙 종합합산이에요. 법에 열거된 것만 분리 대상이 되는데 종농, 매, 사, 농, 종중 소유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매릭한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음성꽃동네, 한국농촌공사가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소유하는 농지, 이렇게 종농 매산업만 뭐가 된다? 분리 대상이 됩니다.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 그 다음에 또 농산물 끓여서 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다. 농사짓는 게 주업이 아니니까 뭐가 돼? 종합.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목장 용지를 봅니다. 목장은 위치 면적을 따지는데 제가 또 읊어볼게요.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거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분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군 읍면적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인 목장 분리, 시지역의 도시적 밖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인 목장 분리,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인 목장 분리. 자, 앞동네 어디 있든 좌우지간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목장 뭐가 된다? 종합합산입니다. 목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뭐가 됩니까? 종합입니다. 목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럼 뭐가 된다? 종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는 개인이 소유하느냐 법인이나 단체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목장은 개인이 소유하든 축산업 법인이 소유하든 달라지지 않고 이렇게 위치 면적 따져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자, 임야입니다. 임야는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일반 임야는 뭐가 돼요? 종합. 나대지 잡송지처럼. 근데 예외적으로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만 분리상이 되는데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뭐가 됩니까? 분리. 그리고 산림보육성 등 공익목적 임야 주로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뭐가 된다? 분리. 그 다음에 자, 빵 2%입니다. 공장 대표적인데 공장은 위치 면적을 봅니다. 제가 또 읊어볼게요. 공장이 시지역 아니고 군 읍면적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분리. 깡촌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공장 분리. 시지역에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공장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있을 곳에 있는 거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예요? 분리. 공장이 시지역에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랑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요거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 주의라고 했잖아요. 공장이 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으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보지 않고 뭐로 봐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봐서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된다? 별도 합산 되는 거. 공장 앞동네 어디 있든 좌우지간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용지 나왔다.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이에요.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오면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 초과한 토지는 종합입니다. 그 다음에 자, 공장용지처럼 빵 2%, 0.2% 저율비과세를 상당한 유엔 토지 기본소유 몇 페이지 걸쳐 나오는데 찍어서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이런 것들이
방위 프로 저일 불립니다. 007 방위사 4% 고일 불리는 고급 확장 골프장 토지입니다. 요까지 우리가 공부했고요. 이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별도 합산 토지는 동그라미 소유자별로 얘는 합산하는데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여러분이 땡땡 해놓고 예,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위치는 안 보고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봐요? 면적이요. 자,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하면 종합입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 면적 써놓고요. 기억번을 봅니다.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내면 뭐로요? 별도 합산 토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 합산입니다. 그때 그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동그라미 기억번에 기준 면적 가로 안에 보니까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 비율을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별도인데 그 기준 면적은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 비율이라는 걸 곱해서 구한대요. 그러면 이런 거 개념 완성 과정에서도 했었어요. 사례 연습 또 한 번 합니다. 상가가 있어요. 이 상가가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서를 보면요. 기본서를 보면 자, 용도적에 따른 적용 비율이 쫙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3배, 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4배 하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표를 다 외울 수는 없고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조건에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용도적에 따른 적용 비율이 그냥 혹시 모르니까 외워둡니다. 상업지역의 용도적에 따른 적용 비율은 몇 배다? 3배. 공업지역은 몇 배? 4배. 이 정도 외워둡니다. 자, 그리고 이 상가가요.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입니다. 바닥 면적이 200. 그 다음에 이 상가의 전체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예 사례를 외우면 되는데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분리 대상 토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금방 배웠네요. 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별도인데 기준 면적 어떻게 계산하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를 곱해. 2, 3은 6. 60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별도요. 종합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예요? 전체 1000에서 600을 뺀 나머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1000에서 600 뺀 나머지 얼마? 400제곱미터가 종합 합산 면적이고 분리상 토지 면적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 사례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하면 종합. 기준 면적 어떻게 계산하냐?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 비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산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들. 그 요약집 동그라미 2번입니다.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는요, 철거 멸실됐어요? 그럼 나들이 상태잖아요? 그럼 종합합산과세 할 것 같은데 철거 멸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는요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특이하죠,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의제 토지 그래가지고요. 별도 사업용 토지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제 보는 토지가 있어요. 기본서에 보면 이거야말로 몇 페이지 걸쳐서 조그맣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우리가 어떻게 외워요? 찍어서 봅니다. 대개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들이에요. 이거 실내에서 곤란해요. 업종 특성상 일정한 공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과세 하는데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요.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 얘기 드렸잖아요. 군대에서 제대하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동네 운전학원 가는데 거기 접수하는 격리 직원이 제 동네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여자 후배여가지고 걔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맞아주면서 막 안내도 해주고 커피도 타다 주고 운전 가르쳐주는 강사분도 소개해주면서 아는 오빠니까 잘 부탁한다고 하고 막 그래서 첫날 제가 운전면허 접수하고서 오는 날 야, 역시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역시 한국 사회에서는 인맥이 최고구나 그런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봉고차 타고서 이제 그 운전학원 다니는데 분위기 안 좋았다고 그랬죠? 왜냐고요? 제가 그냥 그 운전면허 그냥 그 별거라고 그냥 어리버리하고 막 제가 막 시동 꺼먹고 어리버리하고 막 이렇게 몇 바퀴 돌려라 공식 알려주고 그랬는데 제가 뭐 어리버리하고 막 이러니까 막 분위기 안 좋고 막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면박이나 받고 막 그러면서 분위기 안 좋았는데 하루는 거기 봉고차 타고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 방석 안고 가면서 담배 두 갑 사고 가는 아줌마를 보고서 저도 딱 군대 갔다 와서 저도 알잖아요.
눈치가 딱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봉고차 내려가지고 딱 외점 뛰어가지고 담배 두갑 싸가지고 제 차례 대가지고 조수석에다가 딱 올려놨더니 타시면서 그걸 딱 보더니 아 뭘 이런 걸요 웃고 그날은 제가 뭐 실수하고 그래도 뭐 처음엔 다 그렇죠 뭐 분위기 좋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시 느낀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인맥도 중요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자, 운전학원 가보면 이렇게 예? 그 당시에는 가건물 같은 거에서는 졸업식 건물이었는데 사무실, 강의실 있고 이 나머지는 주행 연습장, 코스 연습장인데 이 업종을 하려면 공지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일정 면적까지는 공지 상태지만 별도 합성과세입니다. 운수회사의 차고지도 그렇죠. 버스, 택시 세워두려면 공지 필요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 같은 것도 공원묘지 같은 거 이거 묘수려면 공지해야 되고 돈 받고 묘수잖아 관리해주고 그러니까 사업용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같은 것도 이것도 별도 합산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업종을 상상해 보세요. 일정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과세하는 토지들 업종을 상상해 봅니다.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모래자갈 성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유통단지 유통시설용 토지, 물류단지 물류시설용 토지, 또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용 토지, 건설기 주기장 옥외 작업장용 토지, 포크레인 불도저 세워놓거나 아니면 고치는 그런 것으로 하는 자동차 검사용 토지, 또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체육관, 방송국 등의 부설 주차장용 토지,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종묘 시험하는 시험장용 토지, 묘목 같은 거 뭐 무슨 시작 같은 거 뭐 해가지고 뭐 종묘 시험장용 토지, 또 그 다음에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이런 것들이요. 다 업종의 특성을 보니까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잖아요. 이런 것들 또 깊은 내용이지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안의 임야, 보존산지 안의 임야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요거는 분리과세합니다. 근데 준보존산지 안의 임야는 준보존산지 안의 임야 요거는 어쩌고 저쩌고 도시역에 있는 걸 제외하고 어쩌고 하여튼 요거 핵심만 기억합니다. 요것은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과세입니다. 보존산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안이면 분리과세인데 준보존산지 안이면 뭐한다? 별도 합산과세하고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 별도 합산과세한다. 대체 여러분들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봅니다. 예외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이게 종합합산과세하는 것들이 있어요. 별표시하고 기억합니다. 동그라미 4번은요. 동그라미 기억번과 니은번이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또는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이 무허가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가지고 나대지로 보니까 종합합산과세합니다. 꼭 기억하고요. 시험 여러 번 나왔고 니은번이요. 공장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이외 건축물의 시가표 내기 그 부속 토지 시가표 내기 몇 프로요? 2% 미달할 때 이 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번 이 저격 건축물 2%도 기억하면서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뭐가 되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입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상업지역 가다 보면은 상업지역에 보면 그 공지 상태로 그냥 놔두면 보유세 부담이 되니까 건물을 세워요. 근데 이 건물을 세웠는데 이 건물을 세웠는데 이 건축물의 시가 표액이 1천만 원짜리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땅값은 10억이에요. 그러면 10억짜리 토지가 1천만 원짜리 건축물의 부속 토지 존재한다? 토지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런 보세요. 비사업용 토지 옛날에 양도세 세율이 60%로 중과세 되던 시절에는 장특공제도 안 해주고 그러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나대리 상태로 양도하면 자 땅값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양도세금 무지하게 나오는데 양도소득세가 근데 60% 중과세 되고 어쩌고 막 그러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장특공제 안 해주고 그럴 때는 허름하게 건물을 세워가지고 팔았어요. 그래서 중개 실무에 있는 제자분들이 그 당시 2000년대 중반에 저한테요
막 전화 와가지고 교수님 그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그 건축물 가격하고 토지 가격하고 그 몇 프로죠? 하면서 그게 개정이 됐거든요. 5%였다가 3%였다 2%로. 그러다 보니까 막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요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건축물의 시가 순액이 부속토지 시가 순액의 2%예요. 부속토지 시가 순액이 2% 미달해. 10억에 2%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자, 건축물의 시가 순액이 부속토지 시가 순액이 2%보다도 더 작아요. 그러면 이런 저기 건축물은 없는 토지를 봐요. 건축물 없는 토지인가 뭐가 돼? 나대지.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과세합니다. 근데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래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은 뭐가 되냐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이에요. 그러면 이 저가격 건축물 보세요. 만약에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고 전체 토지가 만약에 2000제곱미터다. 자, 그러면 요 사례에서 건축물의 시가 순액이 1천, 부속토지 시가 표준액이 10억. 그래서 따져봤더니 자, 미달한다. 그랬을 때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몇 제곱미터입니까? 200제곱미터. 종합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예요? 종합 합산 면적은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니까 전체 2000에서 바닥 면적 200을 뺀 나머지 얼마? 1800제곱미터가 종합 합산 면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역 건축물 나오면 뭘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요. 저역 건축물 바닥 면적을 토지 이용을 물어보면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이용을 물어보면 뭐가 되고? 종합 합산입니다. 저역 건축물 2% 숫자도 기억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무허 건축물의 부속 토지하고 요거 꼭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종합 합산 대상이 되는 거 별 표시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별도 합산은 다 봤습니다. 이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를 보겠습니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를 보는데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건데 거기 한번 교재 보겠습니다. 농지요. 원래 원칙 분리 대상인데 종합이 되는 게 있었죠. 과세기준제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뭐가 돼? 종합. 법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종농 매산농 제외하고서는 원칙 뭐가 돼? 종합. 그 다음에 농지 위치를 보는데 개인 소유 자격 농지인데 이쌀 곳에 있지 않는 도시지역 내 농지요. 개발장구역 녹지역 이외 도시지역 내 농지 뭐가 된다? 종합. 목장 원칙 분리인데 예를 들어 분리 대상이 되는 게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데 있을 것이 있지 않은 목장 종합. 앞 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목장 뭐가 됩니까? 종합이요. 임야를 봅니다. 임야는 원칙이 종합이에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법에 열거된 종중소 임야나 공익목적 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종합이고 개인 법인 소유 임야. 공장 용지 봅니다. 공장 원칙 분리인데 자, 공장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고 공장 용지가 그리고 일반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앞 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뭐가 됐습니까? 종합합산이요. 다 배웠어요. 넘어갑니다. 68페이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원래 별도인데 기준면적 이내면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 없이 뭐가 되고요? 종합이 되고 그 다음에 무허 건축물의 부속 토지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가 돼? 종합. 그 다음에 토지가액에 2%도 미달하는 저가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뭐가 돼요? 종합. 다 배웠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고양이 종합합산 대상인 토지가 있죠. 어떤 거? 나대지 잡종지는 원래 종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잡종지 아래에 그 기역 니은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좀 따로 뺐어야 되는데 기역 니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우리 교재 그 기역 니은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기역 니은 내용에다가 그 잡종지 아래에 있는 기역 니은 있잖아요. 그 내용을 따로 여러분들이 기역 니은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묶으세요. 이렇게 따로 사각형으로 묶어요. 예? 자, 거기 교재 나대지 잡종지에서 잡종지 아래에 기역하고 니은번의 그 전체 내용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좀 묶어요. 이게 별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개념 플러스로 가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게 돼 있네요. 그래서 개념 플러스로 이걸 묶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박스로 묶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묶어 놓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역번을 봅니다. 이건 개념 플러스 별개 내용입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율에 대한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자, 이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위에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요.
자 보세요.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A 상가 토지와 B 상가 토지를 보유해요. 그러면 원래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 어떻게 합니까? 그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원래. 자, 근데 가격을 합산해서. 근데 비상가 토지가 만약에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자, A 상가 토지 원래 상가 토지는 별도잖아요. 기준면적 이내면 비상가 토지도 기준면적 이내면 원래 별도 합산이에요. 그럼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를 합산해서 과세해야 되는데 얘 어차피 비과세 면적 경감되는데 자 비상가 토지랑 A 상가 토지를 합산하면 안 되잖아요. 비과세 면적 경감인데 얘는 그러다 보니까 A 상가 토지와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비상가 토지는 재산세가 비과세 면적 경감되는 토지일 때는 얘를 별도 합산상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별도 합산으로 보지 않으니까 A상가 토지와 합산을 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온 것이 어떻게 나왔냐?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에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상 토지나 별도합산상 토지 합산 방법을 봅니다. 이거 시험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않는다 밑줄입니다. 당연하지. 수탁자 고유 토지하고 신탁 토지를 왜 합산해요? 예? 합산하지 않습니다. 수탁자 고유 토지하고. 근데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속한 토지 경우 위탁자별로 합산한다 밑줄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읽어보세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합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하는데요. 신탁을 하는데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 병이 있습니다. 수탁자 병이 있어요.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A 토지하고 A 다시 토지를 신탁했고요. 을이 B 토지를 신탁했고요. 또 C라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 토지입니다. 이건 수탁자의 고유 토지입니다. 자, 신탁하면 다 병명의로 등기 등록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 한번 봅니다. 자, 얘네들이 전부 다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있다고 할게요. 상가 토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원래는 소유자별 합산 과세해야 되는데 자, 수탁자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는 서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리고 근데 다만 위탁자별로는요. A와 A 다시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위탁자별로는 합산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탁자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는 서로 합산하지 않고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동일한 신구 하나 구역 내 토지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바꾸면 뻔하지 뭐 수탁자 고유 토지랑 신탁 토지도 합산한다고 바꾸겠죠. 위탁자별로 합산하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그래서 이거 알아둡니다. 그래서 설명 다 드렸고요. 자, 밑줄 쭉 거시고 하이라이트 표시해요. 그 다음에 02번 겸용주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세 토지용 구분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비를 넘긴 거고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그랬습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29의 기출 문제예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 안에 임야. 자, 딱 보니까 임야인데 문화재 보호법 나왔고 지정 문화재 이런 안에 임야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분리과세하겠죠. 예.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 토지요. 딱 보니까 이런 것도 공익 목적의 냄새가 나잖아요. 공익 목적의 냄새가 나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분리과세합니다.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 포함해서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기출 문제인데 제가 29회 때는 뭐라고 나왔냐면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나왔어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나 이렇게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가 됩니까? 종합. 요거는 종합입니다.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종합이에요. 그래서 3번 정답이죠. 근데 시험에서는 더 쉬웠어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종합. 이건 맨날 한 거고 여러 번 출제가 됐고 그래서 맨날 한 거라 당연히 곤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제 환경주관이며 제가 맨날 강의할 때 임야는 법 나오고 역시 지구 구역 내 임야는 뭐가 됩니까? 분리. 그 다음에 이것도 맨날 본 거 개발지원계획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 법 나왔고 개발 제한 구역 내 임야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는 뭐가 됩니까? 분리예요. 근데 요해 29회 시험 때
3번하고 5번이 복수정답으로 됐어요. 왜냐하면 요 단서를 안 달아가지고 단서가 없어가지고 복수정답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단서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주물의 부속 토지나 무건 주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 합산 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겸용주택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68페이지 보겠습니다. 02번 겸용주택입니다. 겸용주택은 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동의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와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를 구별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1동 건물이요.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 면적과 주거 이해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크다고 전부 주택 그럼 틀려요.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1층 상가, 2층, 3층 주거일 때 그냥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주택 면적이 크다고 전부 주택이 아니라.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사용되는 건물 면적비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와 주택 외 건물의 부속 토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냥 그 겸용주택 1동의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건물 한 개 동이 자 1층 상가, 2층, 3층 주거. 그랬을 때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어떻게 한다?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자, 주택 면적 크다고 전부 주택이 아니라 이건 60%는 주택분 재산세로. 자, 40%는 자, 만약에 상가 면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그다음에 그 1동 건물에 건물 한 개 동입니다. 지금 1동 건물의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60%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40%는 상가 토지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면이 크더라도 주거부만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를 봅니다. 1구 건물은요,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 건물은 이런 겁니다.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 건물. 자, 예를 들어서 한 개층 전체가 1구,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고, 한 개층이 예를 들어서 101호와 102호로 나눠져 있다. 자, 그러면 101호와 102호가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고 구익이 되어 있으면 각각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 건물이 됩니다. 자, 그럴 때 102호 사용하는 애가 딱 절반 면적 50% 면적은 주거 면적으로, 나머지 50% 면적은 상가 면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때 자, 이 102호는 도대체 주택이냐 상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과세한다고요, 여러분? 요거는 주거용 사용 면적이 50% 이상, 50%만 돼도 얘는 전부 이 102호는 뭐가 된다? 주택이 됩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 주거 면적이 주거 이해 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이다. 또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다 틀립니다. 주거용 사용 면적이 몇 프로? 50% 이상일 때 주택입니다. 50% 이상일 때 주택이고 50% 안 되면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자, 그래서 주택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러면 또 틀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1구 건물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 양가로 3번 봅니다. 주택 부속 토지 범위요. 자, 주택 부속 토지 경계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를 봅니다. 지방세는 좌우지간 건축물의 부속 토지 경계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요. 그 다음에 그 표가 나와 있죠. 취득세하고 재산세 1동 건물은 내용이 같이 가는데요. 취득세하고 재산세 1동 건물은 내용이 같이 가는데 한번 보세요.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부만 주택으로 봅니다. 1구 재산세에서 1구 건물은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50% 안 되면 주거부만 주택이고, 그래서 50% 이상이면 전부주택. 항상 1구 건물 나오면 50%를 기억해요. 주거용 상면적 50% 전부주택. 1동 건물 나오면 주거부만 주택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우리가 겸용주택이에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면적이 주택 이해보다, 양도세 겸용주택 나오면 반석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양도세에서는 겸용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을 때 과세면적 비과세면적 계산할 때 주택면적 크면 뭐예요? 전부 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거부만 주택 그거잖아요. 근데 재산세 1동 건물은 주택면적 크더라도 주거부만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를 어떻게 하냐면 취득세에서도 겸용주택, 자 1층 상가, 2층, 3층 주택인 건물을 취득해요. 그러면 취득세, 주택으로 보면 1%부터 3%까지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상가로 보면 4% 세율이잖아요. 세율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취득세에서도 겸용주택, 얘는 법의 규정은 없는데 예규에서 재산세 1동 건물과 똑같이 판단합니다. 취득세하고 재산세 1동 건물은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면적과 주거 이해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주택 면적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 면적 크면 전부주택이 아니라 주거 부분만 주택. 양도세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크면 전부주택. 재산세, 취득세에서는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그러면 요거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쿵쿵따 버전으로 외웠습니다.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마녀. 쿵쿵따 쿵쿵따 쿵따리 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마녀. 이렇게 쿵쿵따 버전. 옛날에는 암기할 때 제가 젊은 청춘일 때는 어려서 강의할 때는 이런 거 할 때 준비 야 쿵쿵 뭐 이것도 있구나. 처음에는 쿵쿵 따쿵 뭐 이런 것도 하고 나중에는 쿵쿵 따 쿵쿵 따 뭐 이런 것도 하고 수업 시간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한다고요? 일단 내가 창피해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뭐 봅니다. 쿵쿵 따 리듬만 하세요. 시작. 쿵쿵 따 쿵쿵 따 쿵쿵 따리 쿵쿵 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그래서 쿵쿵 따 쿵쿵 따 쿵쿵 따리 쿵쿵 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이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이고. 자,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외워둬야지 입에서 툭 튀어나와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69페이지 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몇 년 전에 그냥 옳은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옳은 고글라라 문제에서 옳은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냥 한번 봅니다. 다가구 주택은요,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에 준해서 과세하는데 뭘 판단할 때요, 재산세 고지서는 주인 한 사람한테 날라오겠지만 뭘 판단할 때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처럼 판단해요. 그래서 양가로 1번 밑줄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생활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에 독립하여 구획된 1구획대로 봅니다. 바꾸면 1구획대로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1구획대로 보고, 네, 한 가구마다를. 그 다음에 이 경우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비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보고요. 자, 납세무자를 보기 전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서요, 나대지나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에 있어서 주택 이외 일반 건축물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자, 그 부속 토지는 근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는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는 기타 재산세로.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다는 거. 자, 요거 정도 과세 입장 한번 보시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제3절 재산세 납세무자입니다. 별표에 3개 합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납세무자는 시험에 이것은 뭐, 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강조를 드렸고요. 빨리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시험 우리가 여러 번 기본 과정부터 우리가 개념 완성 과정까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1, 2월, 3, 4월에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건 쭉쭉 빨리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하지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읽으면서 지나갑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재산을 소유한 자인데, 특히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항상 과세 기준일 6월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재산세상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시험에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 계실 현재 땡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아닙니다. 과세기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고요. 예외적으로 그런데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예?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만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데, 매매하는데,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2020년 5월 31일 날 잔금 치렀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마쳤어요. 자, 그러면 당해연도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중에서 누가 납세무자예요? 항상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6월 1일 날이요. 6월 1일 날 봤더니 사실상이든 공부상이든 완벽하게 누구 겁니까?
매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인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잔금은 5월 30일 날 치러온 거는데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소유자가 매도인 갑인데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을입니다. 당연도 재산세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됩니까? 누가 돼요? 자, 원칙적으로 매수인 을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날 봤을 때 재산세는 실질 과세 원칙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등기 안 됐어도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얘가 납세의무자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어요. 그럴 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요,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했어요. 이 전제 하에서 공무원이 딱 보니까 5월 30일 잔금 치렀네. 등기 아직 안 됐지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원칙 납세의무자니까 매수인 을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그럼 언제 잔금 치를 이룬 걸 모르니까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땐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 안 해서 언제 잔금 치를 이런 걸 몰라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땐 누가 된다고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자다. 땡.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했으면 사실상 소유자인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했을 땐 누구라고요? 공부상 소유자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공부상의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인데 종중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럼 과세권자가 이게 실제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그럴 때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근데 단 종중소유임을 등기하거나 신고하면 그때는 종중재산인지 알게 됐으니까 누구고요? 종중이 납세의무자가 되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사용자가 되는 경우는 뭡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을 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게 거기 각주 표시에 보니까 공부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어요. 또는 그래서 소유권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어떤 사람하고. 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해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사용자. 자, 그 재산을 통해서 사용수익을 바꾸는 사용자입니다. 시험에서 이거 바꾼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으니까 공부상 소유자. 그럴듯하지만 공부상 소유자는 어디 간지 알 수 없거나 그 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니까 누구라고요? 사용자. 재산세에서 사용자가 되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을 때는 누구다? 사용자. 딱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매수계약자가 되는 경우 봅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and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냥 매매계약이 아니라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예요.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근데 권리 변동이 실질적으로 됐다고 봐요. 무상 사용권을 하고 있으니까 매수계약자. 그래서 누굴 납세의무자로 하냐? 매수계약자입니다. 국가 등의 소유임으로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매수계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 계약자로 본다고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 구조는 공부상 국가 등의 수지만 실질적으로 권리 변동됐다고 봤어요. 다만 동그라미 3번입니다. 법인과요. 국가나 지자체 조합이 아니라 법인과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럴 때는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매수계약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and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매수계약자지 실제로 권리 변동 됐다고 봐서 법인과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누구다? 법인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도 주의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되는 거 봅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1번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 구분된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 수탁자요.
이 경우 위탁자 아니라는 거, 수탁자라는 거 여러 번 시험에 나왔고요.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무자로 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7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0페이지 보니까요. 오늘 납세무자까지 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힘내시면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찬압된 경우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찬압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죠. 세금을 찬압한 재산만 압류. 다만 재산세가 찬압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봅니다.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할 때 아까 한번 적어드렸던 건데 갑과 을 위탁자, 자 믿고 맞는 사람 수탁자 병이 있습니다. 수탁자 병이고, 자 그럴 때 갑이란 사람이 A 토지 A 다시 토지를 신탁했고, 을이란 사람이 B 토지 신탁했고, 그 다음에 C라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 토지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신탁 토지하고 수탁자 고유 토지는 합산해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이때 신탁 재산은 당연히 납세무자는 우리가 수탁자가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배웠고요. 그럴 때 여기 한번 보세요. 만약에 A라는 토지가 세금을 찬압한 토지입니다. 세금을 찬압한 토지면 세금을 찬압한 재산만 압류해야죠. 예. 자 당연합니다. C 토지 압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B 토지 압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근데 다만 위탁 이렇게 세금을 찬압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A와 A 다시 세금을 찬압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이 A 다시는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문은 어떤 거냐 보세요. 동그라미 여기 우리 교재 뒤에 있는 지문은 세금을 찬압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 이 A 다시 압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세요. 다만 재산세가 찬압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인 경우에 그 다른 재산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세금을 찬압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을 찬압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X입니다. A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요. 엔드 상속 등기가 안 됐어요. 여러분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건데 상속 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과세권자는. 그 다음에 엔드 사실상 누가 현재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라도 신고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상속 순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속자 신고도 안 됐다.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그 주된 상속자 결정의 1순위는 누구라고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1이고 배우자는 거기다 5할을 가산해서 1.5예요. 그러니까 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주된 상속자가 되고, 배우자가 없어요. 자녀들만 있어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럴 땐 누가 납세무자냐?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만약에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요. 이제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여기 한번 볼게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개시된 재산인데요. 만약에 상속 등기는 지금처럼 상속 등기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어요. 그럼 과세권자는 어쩔 수 없이 상속 순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주된 상속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시험에서는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다. 상속 등기 안 되는데 상속이 누군지 모르는데 상속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속 등기 안 됐는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다. 그러면 그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근데 상속 등기가 이번에는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속인이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 상속인 각자가 상속인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고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비교해 둡니다. 둘 다 안 됐을 때가 주된 상속자입니다. 자, 상속인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지분권자가 되는 경우 봅니다.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공유자들은 지분이 있고 그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지분권자. 근데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를 납세무자라고 본다. 아닙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에도 누구라고요? 지분권자.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 보겠습니다. 자, 환지계획에서 채비지 보류주로 정하지 않고, 자, 그러니까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보류주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주는 누가 납세무자?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근데 시험에서는 사업시행 전 토지소유자 이렇게 바꿨어요. 사업시행 전 토지소유자 아니에요? 시공회사 아닙니다. 시공회사도 아니고 사업시행자입니다. 채비지 보류주. 그 다음에 양수인이 되는 경우 봅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양도 양수가 있다. 누가 납세무자? 양수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6월 1일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하는데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면 원칙적으로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매수인. 6월 1일 현재를 판단하니까 6월 1일 지나서 잔금을 치르면 누가 납세무자가 됩니까? 네? 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도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6월 1일 지나서 잔금을 치러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6월 1일 오전 12시에 만나서 잔금을 치렀습니다.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었다. 누가 납세무자? 양수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6월 1일 지나서 6월 2일부터는 괜찮아요. 6월 1일까지는 잔금을 치르면 당연도 재산세, 종부세는 누가 부담해?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6월 1일까지는. 그래서 과세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다. 양수인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하는 자,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할 때 누가 납세무자? 수입하는 자입니다. 또 플러스 표시 봅니다. 주택의 건물과 합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의 건물과 합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합속토지 C가 편액비율로 나누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면적비율 X예요.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거냐면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 소유자는 갑, 토지 소유자 을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했어요.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소유자가 다를 때. 자, 원래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는데 공시가율. 근데 이런 때만 C값순액을 따로 구해봐요. 그랬더니 주택의 건물과 토지 C값순액을 따로 구해봤더니 C값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럼 요 나온 세액의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런 얘기입니다. 자, 면적비율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니고 뭐라고요? C값 순액비율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납세무자까지 다 봤습니다. 다음 주에 재산세 다 보고요. 이제 종합부동산세까지 해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핵심 요약 과정.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저기하시고, 문제풀이 과정은 제가 다음 주에 강조를 드리겠지만, 문제풀이 과정은 문제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실력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문제풀이 과정은 자꾸 문제풀이 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풀이는 문제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실력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문제풀이 과정은 문제를 읽고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어떤 게 핵심이고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익히고 지문을 익히고 핵심 포인트가 어떤 건 익히고 그 출제를 예측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려고 문제풀이 과정을 하는 거고, 실력 테스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는 전국 모의고사라든가 나중에 9, 10월 달에 통영 모의고사 과정 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풀이 과정 때는 문제집을 미리요, 문제를 읽고 해설을 보고 이렇게 미리 읽어오는 거지 풀어오는 게 아니에요. 미리 풀어오지 말라고, 여러분들. 풀지 말고 뭐에다? 읽어와. 문제 보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그렇게 해도 실력이 늘어나냐고요? 그 과정이에요, 원래. 그렇게 해서 문제 유형을 익히고 중요 지문을 익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실력 테스트는 나중에 어디서 해? 동영 모의고사 과정, 전국 모의고사 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하여튼 다음 주에 이제 요약집 마지막 과정이네요. 다음 주에 우리 씩씩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